S21 좋긴 한데 벌써 40만 원에 팔린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IT테크 유튜버 디노입니다. 오늘은 제 메인폰 갤럭시 S21 플러스 실사용 분석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 예약 때부터 지금까지 써보면서 많이 만져봤어요. 제가 사실 앱등이지만 앱등이 전에는 갤럭시를 써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만에 갤럭시로 기변을 했어요. 사실 S21 플러스가 포지션이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S21이랑 겉으로만 봐도 별 차이가 없고 디스플레이 크기 말고는 실사용에서는 큰 차이점을 느끼긴 어려웠어요. 울트라랑 비교해봐도 25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차라리 울트라를 갈까 고민도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와 울트라 간의 급라누기가 좀 더 심해진 건 비밀. 그래도 딱 적당한 포지션 덕에 플러스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구매할 때 삼성은 자급제보다는 통신사를 통해 구매를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초반부터 공시 지원금이 30만원이 아닌 5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실구매가가 엄청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게다가 벌써부터 성지에서는 40만원대에 풀리고 있던데 그거를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S21 플러스를 왜 쓰고 있는지 천천히 분석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관을 살펴봅시다. 제가 이걸 왜 샀냐?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이라고 할 정도로 팬텀 바이올리 색상이 굉장히 잘 뽑혔습니다. 솔직히 전작 S21이랑 놓고 비교해볼 때 심심한 느낌에서 이번 제품은 독특하고 플래그십만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먼저 전면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특별한 점은 없고 옆면이 살짝 특이하죠. 유광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덮여 있는데 프레임이 카메라까지 완전히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진보다는 실물이 확실히 플래그십처럼 보이고 멋지게 보입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후면은 무광택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지문이 잘 묻지 않는다는 장점과 은은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지만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본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미끄러운 스마트폰이었어요. 뒷면을 잡았을 때 매우 부드럽고 그립감이 좋지만 많이 미끄러워서 생폰을 쓸 때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웬만하면 케이스를 착용하고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게도 보면 200g인데 제가 하도 무거운 폰을 많이 써서 그런가 이제는 무게에 상당히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규격인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교해봐도 20g 정도 가벼우니 아이폰보다는 가볍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크게 마이크로 SD 확장 슬롯이 빠졌고 전작에 있던 TOF 센서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다들 아시는 어댑터랑 이어폰이 빠졌어요. 상당히 의문스러운 건 구성품이 빠지는 건 뭐 환경 차원이라든지 원가 절감에서 빠졌겠지만 아이폰이 이걸 처음 뺀다고 했을 때 자신들은 어댑터가 제공된다고 광고를 올렸지만 몇 개월도 안 돼서 삼성도 똑같이 빠졌어요. 3.5mm 이어폰 잭도 그랬는데 알고 보면 삼성이 앱등일 수도 있어요. 이제 디스플레이를 살펴봐야죠. 디스플레이가 6.7인치 QHD가 아닌 FHD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최초로 아이폰보다 PPI가 낮아졌습니다. QHD에서 FHD로 내려갔다고 못 봐줄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비장의 무기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납득이 살짝 되긴 합니다. 그냥 120Hz가 아닌 최적화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동적이게 화면이 안 움직인다면 최저 48Hz까지 적절하게 조절이 됩니다. 일례로 120Hz가 필요 없는 환경 유튜브를 볼 때 60Hz로 동작되고 카메라 촬영할 때나 Always On 환경에서도 60Hz로 작동됩니다. 스펙은 이번에 다이나믹 OLED 2배 이런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아마 다이나믹은 HDR10 플러스 지원, 2배는 120Hz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최대 밝기는 1300니트를 지원하지만 이 수치는 HDR 콘텐츠 재생 시 나오는 퍼포먼스고 디스플레이 전체 밝기는 850니트 정도로 나옵니다. 실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건 아무래도 120Hz인데 앱 전환이라든지 스크롤이 정말로 부드러워서 60Hz 아이폰을 만질 때 역체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디스플레이 면에서는 FHD 탑재를 제외하고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훌륭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장 지문인식 센서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우선 지문인식 면적이 얇은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70% 정도 넓어졌고 인식률도 2세대를 탑재해서 50% 정도 더 향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식이 굉장히 빨라요. 닫자마자 이렇게 바로
바로 풀리는데 이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카메라로 가보겠습니다. 카메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트리플 카메라 f1.76값의 광학 렌즈, f2.5값의 초광각, 그리고 64메가픽셀 센서가 들어간 f2.0값의 망원 렌즈가 들어갔습니다.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64메가픽셀 센서 덕분에 기본 3배 이미지 무손실 하이브리드 줌을 지원합니다. 스펙은 이렇게 보고 카메라는 기능이 굉장히 많죠. 싱글 테이크라든지 인물 사진 모드, 이름을 부르면 1분 넘게 걸리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본 이미지 품질과 야간 사진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간 이미지부터 봅시다. 화소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제조사들이 요즘은 HDR 후처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광각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대로 매우 매력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진 샘플은 S20이랑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복잡한 구조물, 잔디라든지 창문에서 번지는 노이즈가 획기적이게 잘 제어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해봐도 뭉개지는 현상이 잘 없고 구조물도 칼같이 잘려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초광각도 보면 메인만큼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아니지만 꽤 선명하고 많은 하이라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초광각의 초기 문제였던 왜곡 현상도 왜곡 보정 기능으로 프로세싱 해주는데 모서리 부분이 튀지 않고 부드럽게 잘 처리되어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카메라 뷰파인더에서는 왜곡되게 보이지만 막상 사진을 찍으면 부드럽게 이질감 없이 보입니다. 망원을 살펴보기 전에 망원에 64메가픽셀 센서가 있기 때문에 64메가픽셀 사진 품질도 간단하게 보면 사진 자체는 매우 상세하고 디테일이 좋지만 기본 12메가픽셀 샷에 비해서는 색 대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풍부한 광원이 있을 때만 촬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64메가픽셀로 찍을 이유는 잘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망원도 보면 저는 초광각보다는 망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인데 광각 렌즈랑 품질이 전체적으로 비슷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었고 카메라에서 거의 필수적이라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최대 30배 줌을 지원하지만 10배 줌 이상으로 넘어가면 디테일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이걸 찍을 일은 잘 없겠지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조도 사진을 볼게요. 확실히 픽셀이나 센서 크기 덕분에 여전히 밝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야간 모드에서 사진의 어두운 부분을 처리하지만 장노출 환경에서의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오히려 디테일이 약간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가로등 부분이 좀 환하게 표시되던데 이 점을 뺀다면 야간 모드 품질은 매우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의 유무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곳은 초광각이었는데 무조건 야간 모드를 켜고 사진 촬영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동영상도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만 보면 갤럭시만의 장점이 있죠. 기능이 좀 다양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8K 24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한데 24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시네마틱한 느낌의 영상이기에 브이로그라든지 유튜브 용도로는 좀 부적합하다 볼 수 있고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다면 굳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K 말고 일반 영상 촬영에서 화면 전환이 살짝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짐벌 느낌이 난다면 S21 플러스는 약간 기계적으로 전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을 살펴봅시다. 한국판 같은 경우에는 5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엑시노스 2100이 들어가는데 지금 삼성 파운드리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스냅드래곤 888 같은 경우에는 발열 이슈가 있어서 그나마 엑시노스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긱벤치 점수를 보면 싱글 1000점대, 멀티코어는 3200점대인데 싱글코어에서는 아이폰 XS랑 비슷한 A12와 견줄 수 있고 멀티코어에서는 아이폰 11 시리즈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NS나 웹서핑, 유튜브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성능 면에서는 전혀 부족할 게 없지만 가끔씩 최적화가 덜 됐는지 모션이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 점만 제외하면 딱히 불만인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핵심인 배터리를 볼게요. 저는 이걸 자급제로 사서 LTE로 계속 쓰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20Hz 최적화 모드에 LTE만 쓰고 웹서핑, SNS, 유스투브만 쓸 때를 기준으로 보면 6시간 반 내외의 성능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하루 정도 100%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5G로 쓰게 된다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도 봐야죠. 어댑터 미포함이라 이 점이 좀 아쉽지만 충전 전력은 최대 25W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45W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무슨 이유인지 25W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PD 충전으로 한번 충전을 해봤습니다. 30분 급속 충전에는 54%가 완충에는 74분 만에 충전이 완료되었어요. 완충 측면에서는 아이폰 12 시리즈보다는 20분 더 빨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 15W 플러스도 지원하고 휴대폰 자체에서 무선 충전 기능이 있죠. 4.5W 출력으로 나가는데 저는 무선 이어폰을 충전할 때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어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아이폰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 스피커를 볼까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삼성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다행히 S21 플러스는 내장 스피커 출력이라든지 음질이 매우 괜찮았습니다. 음질은 전체적으로 매우 깨끗하고 고음 쪽이 원활하게 잘 들렸지만 저음이 상당히 약했어요. 네, 이렇게 갤럭시 S21 플러스 실사용 분석 리뷰 한번 해봤어요. 불만사항도 별로 없고 만족감이 이렇게 높은 폰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 갤럭시 S21 플러스를 메인폰으로 쓸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1 플러스 공시 지원금이 이례적으로 초반부터 50만원에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지도 찾아보니까 벌써 실구매가가 40만원대로 떨어졌던데 전 이걸 100만원 주고 산 사람으로서 마음이 조금 아프긴 합니다. 5G 요금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할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갤럭시는 자급제도 좋지만 통신사 발도 매우 좋았습니다. 혹시나 성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을 보시면 되고,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